안녕하세요. 전 정형외과 의사이자 예쁜 손녀딸을 키우고 있는 딸애를 둔 아비입니다.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나 시골 동네 볼 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았지만 부모와 살던 그 시절이 가끔은 그립기도 하네요. 유독 제 유년 시절은 빠른 이별을 견뎌내야 하는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가족을 위한 희생 정신이 투철하셨던 분이셨지만 제 나이 10살 무렵 한순간의 사고로 저희 곁을 떠나셨죠. 그 이후 제 위에 있던 유일한 형제인 누난 엇나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서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의 부재 이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인 저 이렇게 단둘이 남았고 어머니는 저 하나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노라 그 작고 여리신 몸으로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 하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 위해 한몸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선 제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 말곤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고 다행인지 성적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더 높이 날면 날수록 제 어머니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걸 알았을 때 이미 너무 늦었고 제 어머니는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에 비해 너무도 많이 늙으셨고 몸 성한 곳이 하나 없으셨어요. 그 시골 촌동네 없는 집안의 아들이 의사가 되어 새하얀 가운을 입는다는 건 어머니께선 그야말로 희망이자 자신의 꿈이셨지만 제게 새하얀 가운은 어머니의 목숨을 대신한 무거운 옷이었죠. 어머니의 뼈마디가 모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제가 꼭 고쳐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전 정형외과 의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 살다 보면 적어도 저 때문에 희생하느라 많이 닮으신 어머니의 뼈를 제가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니, 아들 이제야 제대로 된 의사로 살아가는데 너무 빨리 가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의 아들놈 하나 이렇게 키우겠다고 한평생을 고생하셨는데 효도는 할 수 있게 꼭 오래 계셔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필요 없다. 종철이 너 하나 그렇게 키운 걸로 내 평생 소원은 다 이뤘고 넌 평생 효도 다 한 거야. 그러니 늙은 애미 신경 쓰지 말고 네 가정 꾸려서 살 생각해야지. 늙은 애미가 매달려 살면 네 인생 옳게 못 산다. 저는 늘 어머니께 기다려달라고 했고 어머닌 그런 제게 늘 늙은 어머니가 있는 이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훨훨 날아가라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제 인생을 이기적으로 살까 싶었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기적인 전 살았어요. 너무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났죠. 제 아내를 처음 봤던 그 순간이 전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에 환자로 왔던 아내는 참 새침하면서도 친절했고 모두가 봤을 때 호감 가는 예쁜 미모를 가졌었죠. 의사인 제가 진료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아내의 미모에 감탄에 어버버 거릴 정도였으니 첫눈에 그냥 홀딱 반한 겁니다. 그런데 제 어리숙함과 발그레진 볼을 보며 아내는 제게 살며시 말을 했어요. 혹시 진료 끝나시고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참 당돌한 여성이었죠. 그런 아내를 놓칠세라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제 마음을 표현했고 저희 두 사람은 7개월의 진지한 교제 끝에 곧장 혼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냐 묻는다면 저렇게 아리따운 아내를 옆에 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꼭 채갈 것 같았기 때문에 서둘러 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제 평생에 있어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였고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보나마나 행복으로 가득 찰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아내였지만 제가 버는 돈이 있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해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집에서 쉬면서 살림조차 하길 바라지 않았죠. 하지만 아내는 저의 생각처럼 새장 속에 가만히 갇혀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아내를 새장 속에 가둬놓고 살려고 했던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걸 한참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늘 가부장적이고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 딱 나누어져 있는 가풍 속에서 살아왔던 저로선 그런 아내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부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조율을 하면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의미 없는 싸움들이 계속됐습니다. 난 집에 갇혀 살림만 하면 내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 만약 그런 줄 알았다면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고, 난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고, 당신은 날 그렇게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에게만 살림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난 밖에서 일을 해야 하고, 당신은 집에 있으니 최소한의 살림은 안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건 아니잖아.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내 말이 틀려? 전혀 자유롭지 않은데? 그깟 몇 푼 주면서 쇼핑하게 해주는 게 당신이 말한 자유라면 그건 당신 착각이야. 난 그런 걸 자유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그리고 의사의 돈도 잘 벌면서 왜 이렇게 돈을 쓸 줄 몰라? 버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런 거라고. 나중에 죽을 때 관짝이 싸들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돈을 아끼고 또 아끼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내가 꿈꾸던 의사 아내의 상은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의사 아내라고 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어딜 가든지 카드 척척 내고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집에서 살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고 그런 삶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전 그런 생활을 결혼과 동시에 아내에게 선물하고자 할 여유도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전 늘 계획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먼저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늘 제게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삶은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사치도 자유롭게 부리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 아주 편한 삶이었죠.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쓸 정도로 제가 부자도 아니었고 미래를 생각해 저축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지만 아내는 제 마음과 달리 미래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꼭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왜 항상 현재는 있고 당장의 내일 그리고 1년 뒤는 없는 걸까? 아내에 대한 불만은 저 역시 커졌지만 사랑했고 제가 품고 지켜줘야 할 아내였으니 전 감내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축복과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내는 임신 기간 중에 많은 요구를 했고 전 묵묵히 다 들어줬습니다. 몸이 힘들어 집안일도 못하겠다고 해 아무 말도 없이 제가 다 해줬죠. 10달 딱 10달인데 그동안 본인의 몸이 가장 힘들 테니 전 그런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났고 적막함이 감돌던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내는 출산 이후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손에 잔뜩 사들고 아내와 아이를 볼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집 앞에 서자마자 숨 넘어갈 듯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보이는 모습에 전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아이는 숨이 넘어가라 울고 있는데 그런 아이를 두고 아내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요즘 TV에서 아이를 방치해놓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여자들이 나오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울고 있는데 밥이 넘어간다? 그거 사이코패스죠. 은희 우는 거 안 보여?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저렇게 숨이 넘어가라 우는데 안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안아줘도 울고 냅둬도 우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지가 애면 애지. 내가 다 맞춰줘야 돼? 어릴 때부터 버릇을 아주 단단히 잡아놔야지 안 그래? 냅둬. 지가 지치면 알아서 울다 자더라. 그게 지금의 애엄마가 할 소리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은희가 다 큰 애도 아니고 돌도 안 지난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 여태껏 집에서 애를 이렇게 본 거야? 저렇게 울다 숨 넘어가서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무섭지도 않아 당신은?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보든가. 내가 말했지. 이딴 식으로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지. 애까지 나오니까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최악. 내 인생은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루하루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 늘 불평만 하기 바빴어요. 전 딸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미안했고 도대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답답하고 아내에게 화도 났지만 저는 늘 아내를 달래야 했어요. 당장 아내가 없으면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죠. 당신 힘든 거 내가 왜 모르겠어. 정말 힘들겠지만 조금만 고생해줘. 은희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당신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게끔 내가 꼭 해줄게. 지금은 은희가 너무 아기라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잖아. 난 밖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신의 도움이 더 필요하고 부탁 좀 할게. 그래, 당신은 나한테 부탁을 해야지. 내가 당연하게 봐야 하는 게 아닌 거야. 이제 알겠어? 난 결국 은희랑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자유롭게 살게 해줘. 정말 미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매일 아내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노력했어요. 그래야 아내가 딸애를 그나마 품어줬으니 말이죠. 그나마 평화 아닌 평화가 흘러가던 중 기어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편지 한 장을 달랑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죠. 솔직히 처음엔 너무 황당하기만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노력하는 건 나 혼자뿐이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솔직히 당신은 사랑한 적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일까? 당신이랑 은희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더더욱 못하겠어.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처녀 때보다 더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는 거지.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숨 막히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난 내 인생 자유롭게 즐기면서 나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 돈도 펑펑 쓰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딸 은희 알아서 잘 키우고 살도록 해. 난 제발 찾지 말아줘. 죽어도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평생 서로 생사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으면 해. 혹여나 나중에 커서 엄마 찾는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난 세상에 없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도 은희한테도 미련조차 없으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줘.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이기심이 가득한 그 편지 한 장을 손에 덜덜 떨며 보고 또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절 사랑한 적이 없어서 더 괴로웠다는 아내를 찾으러 갈 수도 없었어요.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제발 우리 가족 곁에만 있어달라고 빌 수도 없었습니다. 아낸 처음부터 의사인 제가 좋았던 건지 그 외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적어도 제 딸애한테 엄마 없는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시간조차 제겐 허락되지 않았어요. 당장 저만 보며 울고 있는 딸애가 있었고 전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저 역시 오만정이 다 떨어졌기에 혹여나 돌아온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었죠. 그리고 저와 딸애는 차디찬 현실의 벽에 바로 직면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일을 해가며 어린 딸애를 홀로 키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죠. 병원에 애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정말 막막했거든요. 염치불고하고 어머니께라도 아이를 맡기고 싶었지만 제 어머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하나 의사 시킨다고 젊은 날 굳은 일 다 하시느라 뼈가 일찍이 삭으셔 본인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우신 어머니께 어린 손녀딸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려 노력하는데 당장 애 하나 맡길 곳이 없는 현실에 무너졌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집 앞을 거닐며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던 중 멀리 이웃집 부부가 아이를 업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원하던 가족의 모습이 딱 저런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제 딸아이에게 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었는데 싶었죠.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다 대화를 하게 됐어요. 동네가 작아서 이웃들 모두 친하게 잘 지냈고 아내가 도망간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어렵사리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요, 당장 맡길 곳 없을 텐데 우리 집으로 데려와요. 동식이랑 친구라 둘이 잘 놀 거고 저희야 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은희 보면 그만이니까 걱정 말고 은희 아빠 일해요. 일해서 돈을 벌어야 은희랑 먹고 살지. 아빠가 애 보면서 어떻게 일을 해. 안 그래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실례라 괜찮다고 하고 싶은데 당장 방법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우리 은희 좀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동네 이웃집에서 제가 일하는 동안 딸애를 봐주기로 했죠. 마침 또래가 있기도 했고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을 맡아주시는 그 감사함에 작은 돈이지만 매달 챙겨드렸고 늘 좋고 비싼 과일에 음식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까지 항상 사다 드리며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집에 사정이 있으면 또 다른 이웃집에서 딸애를 봐주며 그렇게 저희 딸 은희 하나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함께 해주셨어요. 이 감사함은 제가 살며 내내 지금까지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금지오겹 그렇게 온 동네가 애정으로 키운 제 딸 은인 참으로 귀한 딸이죠. 그렇게 귀한 딸은 일찍이 철이 들었고 머리가 크며 홀로 밥도 해먹고 동네 어르신들 식사도 챙겨주는 참 성품 좋은 착한 아이로 컸습니다. 또래들처럼 때도 쓰면 좋으련만 아버지 힘들까 집안일도 싹 해두고 늘 아버지 끼니 걱정하는 효녀였어요. 그런 딸 하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기쁨이자 성공이었습니다. 매출 100억을 찍는 큰 병원을 제게 준다고 해도 전체 딸과 바꾸지 않았을 것이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놨을 거예요. 해준 것도 없어 늘 보기만 해도 미안하고 아까운 딸이 어느덧 성년이 됐고 대학을 서울로 가며 시골 동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서울로 갔어요. 저도 딸애도 난생 처음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고도 없는 이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큰 우물에서 놀며 더 넓은 세상을 딸애가 보길 바라기에 한 선택이었어요. 딸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고 나니 형편은 많이 좋아졌죠. 그때야 비로소 대출을 조금 끼고 제 병원을 정식으로 개원하게 됐습니다. 딸 애도 자리를 잡았고 저도 제 병원이 생긴 참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죠. 아버지,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나? 아버지가 있어서 난 정말 다행이었어.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야. 그렇지?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엄마의 빈자리 난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 아버지가 날 그렇게 꽉 채워서 키워준 거야. 아버지가 늘 미안했지 뭐. 네가 알아서 잘 큰 거고 그래서 고맙고 미안했지. 말을 그렇게 해도 살면서 얼마나 엄마 빈자리를 많이 느끼며 살았을 거야. 그 생각만 하면 아버지가 가슴이 참 찢어지지. 고맙다 해준 것도 없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잘 커져서 참 고맙다. 제 딸 은희는 늘 그렇게 본인보다 아버지 걱정이 앞서는 효심 깊은 딸이었어요. 욕심 같아선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귀한 딸이었지만 홍기가 꽉 찬 딸애가 어느덧 사윗감을 데려왔죠. 딸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한 사윗감인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참 싹싹하고 무엇보다 딸애한테 잘해주는 진실된 그 모습이 전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일한다는 핑계로 쏟아내주지 못한 사랑과 곁에 있어주지 못한 그 빈자리에 대한 부재를 꼭 사위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더 볼 것도 없이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은희한테만 잘해준다면 지금과 같은 그 마음 변하지만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네. 참 외롭게 컸고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함이 맺히는 딸이니 이젠 자네가 곁에서 오래오래 든든하게 지켜줬으면 하네. 그것만 약속해준다면 난 이 결혼 허락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대찬성이네. 우리 은희 좀 잘 부탁하겠네. 장인어른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금지오겹한 사랑으로 귀하게 키우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장인 어른만큼은 못할지언정 결코 부족함 없이 은희 곁에서 잘 챙기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부족한 절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믿어주신 만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든든한 사위가 제 딸의 옆에 앉아 있는데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론 정말 딸애가 이제 다 컸구나 싶으면서도 다 늙은 애비가 아닌 든든한 남편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또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기도 했죠. 둘이 살며 돈이 부족하면 필요한 돈이야 제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니 그저 두 사람의 행복만을 간절히 바라며 시킨 결혼이었죠. 딸애는 저를 닮아 꽤 강단 있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라 시집을 가서도 현명하게 잘 살 거라 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집가서 2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멀쩡한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회사는 딸의 전부였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딸이기에 이유 없이 그만둘 리가 없었죠.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은희 네가 그 회사를 그만둘 리가 없잖아. 왜? 시댁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니?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애도 낳고 키우고 뭐 그러려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아버지 별일 아닌데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 일도 없어요. 딸은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분명 일이 있으니 그만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는 딸의 입장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딸이 시집가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니 아버지라 한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프기도 했죠. 너무 관여하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늘 홀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언젠가 말을 해주겠지. 큰일인 거면 나한테 말을 했을 거야. 은희는 똑똑한 애니까 알아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내가 아직도 너무 품 안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는 건지 내 문제인 거지. 전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딸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려 늘 노력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이상한 점은 자꾸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평소 연락을 주구장창하며 제 안부를 살갑게 묻던 딸인데 어느새 연락도 없고 참 이상했죠. 시집을 가고 나선 오히려 제가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을까 더 연락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도 연락이 오지 않으니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못 참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은희야, 요새 영 연락이 없어서 아버지가 해봤지. 별일은 없고 잘 지내는 거지? 밥은 먹었고? 뭐 하면서 지내고 있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연락도 안 했어? 아버지 숨 넘어가시겠어요. 하나씩 물어보셔야 대답을 하죠.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냥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연락을 못했는데 걱정하셨구나. 별일 있을 게 뭐 있어요.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데 내 걱정 좀 마시고 이제 아버지 좀 챙겨요. 그래, 너 아무 일 없으면 됐다. 아빠도 연락은 종종 좀 해줘. 너무 오래 연락 없으니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일주일 넘도록 마음 쓰다 결국 전화한 거야. 그렇게 딸과 전화를 아무렇지 않은 척 끝냈지만 확실히 이상했어요. 전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감정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아버지죠. 그런데 분명 무슨 일이 있는 듯 애써 밝은 척하는 그 연기 톤을 제겐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일을 자꾸만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설날과 추석 명절엔 꼭 집에 왔지만 와도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어쩐지 사위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안 보는 듯 사위와 딸의 관계를 계속 관찰했죠.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다 제가 잠든 척을 하니 그제야 입을 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자고. 얼른 언제까지 있을 거야. 연기자도 아니고 연기하면서 못 있겠어. 당신은 이게 가능해? 우리 아버지 눈치가 얼마나 빠르신 줄 알아? 지금 와서 점심 먹고 고작 2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어? 나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딸과 사위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제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전 결국 답답함에 대놓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 시작하면 혹여나 저로 인해 사이가 벌어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길까 이것조차 쉽지 않았죠. 딸 가진 죄인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으니 딸애가 다칠까 쉽게 나서지도 못하는 게 그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제 앞에서 연기를 하던 딸과 사위는 가버렸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저 잘 살길 바랐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죠. 그 이후에도 딸은 제게 연락을 잘 하지 않았고 명절에 오지 않는 등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 딸이 선택한 결과라면 전 받아들여야 했기에 그저 딸이 끌고 가는 그 방향에 맞춰서 가줄 뿐이었죠. 그러던 중 손녀딸이 생겼고 이제야 딸 내외에 안정과 축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식이 생기고 나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끈끈한 관계로 더 발전을 하니 말이죠. 딸아이의 어릴 적 모습과 꼭 닮은 손녀딸 새별이에겐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돈 벌기 바빠 제대로 품어주지 못한 딸에 대한 미안함을 손녀딸에게 대신 풀고 싶었죠. 그러나 손녀딸을 자주 볼 수 없었고 어쩌다 보니 딸의 얼굴엔 날이 갈수록 그늘이 짙게 생기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참 밝은 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그늘이 가득한 채 웃음을 잃은 것인지 전 꼭 알고 싶었어요. 한겨울이라고 해도 집안의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장갑을 끼고 겉옷도 벗지 않은 딸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집이 이렇게 따뜻한데 겉옷 좀 벗고 장갑도 벗지 그래.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안 덥니?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추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옷도 안 벗고 그러고 있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땀 좀 빼려고 그래요. 나 신경 쓰지 마요. 정말 이상한 행색이었죠. 심지어 해도 없는 집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한여름에도 무조건 긴 옷만 고집하는 딸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마스크도 벗지 않는 딸의 모습이 어쩐지 수상했고 몸을 가리려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남자애도 아니고 딸애라 함부로 겉옷을 벗겨볼 수도 없고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 상상을 다 했어요. 혹여나 사위랑 서로 주먹 다짐이라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게 멍이나 상처가 보일까 꽁꽁 숨기는 건지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다고 할까요? 제 눈에 너무 오래 보이지 않으면 그 또한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 추석이 다 지나가고 1년이 넘도록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딸이 갑자기 손녀딸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너무 반가웠는데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 딸 모습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사위도 없겠다 기필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꼭 물어봐야겠다 다짐을 했죠. 그런데 어딘지 모를 딸의 걸음걸이가 이상한 걸 바로 알아챘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 노력했지만 정형외과 의사의 눈을 피할 길은 없었죠. 전 곧장 딸애를 압박하며 추궁했습니다. 은희 너 바른 대로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동안은 네 인생이고 가정이니 참견하지 않으려 꾹 참고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여야지. 솔직히 말해봐. 너 김서방이 손대니? 그런 거야? 제 말에 딸애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런 딸애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고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손녀딸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파요. 친할미가 엄마 맨날 맴매해서 엄마 아파요. 할아버지가 엄마 안 아프게 해줘요. 손녀딸의 말을 듣자마자 전 이성을 잃었고 그야말로 눈이 돌았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제 딸을 괴롭히는 건 사위가 아니라 바로 안사돈이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간 딸 내외가 잘 살기를 바라며 침묵하고 있었던 긴 시간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과 분노가 한 번에 폭발한 겁니다. 전 우는 딸을 뒤로하고 더 묻지도 않고 곧장 사돈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가면서도 딸애는 저를 잡고 또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듣고 가요.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 진정 좀 해보세요, 네? 너 하나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몇 년을 눈뜬 장님처럼 살았다. 내가 여기서 더 참을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뭘 더 봐줘야 되니? 내가 아버지도 없는 고아야? 진정도 없어 너는? 왜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 모진 짓을 다 당하고 살아?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고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화가 잔뜩 난 채 도착한 사돈집에 무작정 쳐들어갔는데 전 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 집에 가보니 안사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바깥사돈은 절 보며 예의 없이 한 손을 올리며 반말로 인사를 했죠. 에? 사돈 양반이 어쩐 일로 왔대? 너도 왔구나. 어떻게 네 애비한테 돈 좀 꺼왔냐? 직접 돈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 모든 진실을 알게 됐죠. 알고 보니 바깥사돈은 한평생 동안 정신 한 번 차린 적 없는 지독한 노름꾼의 망난이었죠. 거기다 안사돈에게 손찌검을 밥 먹듯이 했고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안사돈과 김서방은 저 망나니에게 세뇌를 당해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곁에서 한평생을 수발 들고 손을 들면 그대로 온몸으로 맞아내며 살았던 겁니다. 그나마 김서방이 크고 독립해 나가며 다 큰 아들은 무서웠는지 김서방에겐 손찌검을 하지 않았지만 안사돈에게는 여전했죠. 착한 제 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안사돈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 하나로 살아왔는데 어머님을 뵙고 절 품어주시면서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사랑을 받았겠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요, 샛별 아빠도 어머님도 너무 지키고 싶었어요. 이 상황을 알면 아버진 절 지키는 게 우선이니 당장 갈라서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제가 다 지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때 말하려고 했어요. 딸의 말에 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고프지 않았을 리 없다는 걸 알았지만 엄마같이 품어주는 안사돈에 무너져 이 처참한 인생에 끼어들어 살아온 딸의 지난 날을 떠올리면 너무 아팠어요. 김서방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내가 나서서 대신 다치기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도 어머니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 스스로의 무능함에 대한 부끄러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오랜 세월 동안 당했던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나설 수도 없었던 것이죠. 전 정형외과 의사지만 이 심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김서방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방도 엄연한 피해자니 말이죠. 이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고 안사돈과 김서방에게서 바깥사돈을 영원히 떼어놓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받을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실제로 안사돈은 제 딸에게 그랬다고 해요. 아가, 그만 오거라. 네가 오면 내가 다칠 건 너까지 다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두 눈 뜨고 보겠니? 사돈 이 사실 아시면 억장이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 인생 살아. 나 이제 다 늙어서 괜찮다. 여태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더 사는 건 아무 문제도 없다. 어머님, 전 여기에 어머님만 두고 갈 수 없어요. 아파도 같이 아프고 행복해도 같이 행복하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전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저 혼자 뻔히 이 상황을 아는데 모른 척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제 속은 편하겠어요? 어머님, 같이 해봐요.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분명 답이 있을 거예요. 말리고 또 말려도 제 딸은 온몸으로 안사돈을 보호했죠. 그 과정에서 안사돈 대신에 온몸에 상처가 나는 일은 자꾸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사돈을 보호하는 모습에 더 격분한 바깥사돈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으니 말이죠. 제 손녀딸이 제 귓가에 말했던 친할미가 엄마를 맴매한다는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사돈이 제발 오지 말라고 뜯어 말리며 속이 타니 눈물을 흘리며 제 딸아이 등짝을 때린 걸 보고 손녀딸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결국 제 딸은 온몸에 피멍이 들고 아팠지만 자신의 작은 몸으로 안사돈을 보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가슴 찢어지실 거 너무 잘 아는데요. 그래도 제 온몸으로 어머님 보호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반대로 어머니가 절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했고요. 이해하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저한테 아버지만큼이나 새별 아빠 어머님이 너무 중요한 가족이라 꼭 지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 딸이 태어나 처음으로 제게 도와달라는 말을 했던 날이었어요. 단 한 번도 해달라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속 깊은 딸이 처음으로 말이죠.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며 정말 말이 나오질 않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위는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말했죠. 장인어른께 약속드린 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책임한 말이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숨겨서 정말 몰랐습니다. 이 또한 제 책임이고 저로 인해 시작된 고통이니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 정말 귀한 딸인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위의 말을 듣는데 무너지는 이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제 딸에만 바라보며 살 착실한 남편이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이런 가정 문제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너무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렇게 커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너무 큰 상처들을 서로 받았다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복잡한 이 감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 딸이 저를 보며 그랬습니다. 아버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꼭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어머님 같았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께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묻지 않았던 건 제가 크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너무 잘 알아서 묻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서 말조차 하지 못할 존재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 상상 속의 엄만 딱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셨고 그래서 꼭 지켜주고 싶었어요. 속 깊은 딸아인 여태껏 한 번도 엄마의 존재를 묻지 않았던 이유를 그제야 말해줬어요. 제가 딸아이를 잘 알고 있듯 아버지인 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제게 묻지 않았던 거죠. 그게 고마우면서도 참 미안했습니다. 저는 작은 것이 상처 한 번 나지 않도록 금이야 오기야 키운 제 딸이 온몸으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보호하며 살아온 그 몇 년의 시간을 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한참 아무 말 없는 저를 보며 안사도는 그러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희 참 귀하고 예쁜 자식이죠. 저한테도 은희는 그런 딸 같은 며느리였어요. 부모된 도리로 자식들 모두 지켰어야 하는데 결국은 못난 늙은 애미가 자식들에게 짐짝으로 남아 이렇게 귀한 따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폐를 끼쳤습니다. 제가 저 사람 데리고 멀리 떠나서 조용히 숨어서 살게요. 애들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고 그렇게 꼭꼭 숨어서 살 테니까 염치 없지만 애들을 잘 보호해 주세요. 안사돈은 바깥사돈을 본인이 책임지고 멀리 떠나서 숨어 살겠다고 했지만 전 생각이 달랐어요. 갑작스럽게 닥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머릿속이 어지러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머릿속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을 말했죠. 안사돈도 살아야죠. 무슨 죄로 왜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서 숨어 살 생각을 하세요? 도와드릴 테니 이참에 이혼하시고 애들 곁에서 같이 서로 지키면서 그렇게 사시죠. 남은 생이라도 본인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다 가셔야 여한이 없죠. 안사돈도 피해자잖아요. 제 말 끝에 온 가족은 울음이 터졌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수준이라 많이 놀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꿋꿋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돈댁 이혼을 먼저 처리하면서 동시에 바깥사돈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어요. 긴 세월 행해진 가정폭력과 불법 돈놀이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한 것까지 제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하나둘 하기 시작하니 박가사도는 제 병원으로 직접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어요. 야, 네가 의사면 다야? 네가 뭔데 내 와이프랑 아들놈까지 꼬여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하나 이혼시키고 죗값 치르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날 것 같아? 내가 콩밥이라도 먹기 바라는 거야? 그런데 이를 어쩌나 콩밥은 아무한테나 쉽게 주는 게 아니거든. 콩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당신은 그 아무나가 아니거든.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영양가 높은 콩밥 주는 것조차 아깝고 당신들 같은 인간들도 어떻게든 감옥에서 살라고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그래도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곳에 어느 정도 반성은 하겠지. 내가 당신 가두려고 내 인생 걸었어. 내 딸 함부로 손댄 대가가 뭔지 이제부터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꿈틀거리면 너무 시시하잖아.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여러 죄가 성립되어 교도소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희 남은 가족들은 파티하는 날이었어요. 그간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서로 힘들었고 괴로웠는지 누구보다 서로가 잘 알고 있으니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면서 전 안사돈이 살던 집을 처분하는 것을 도왔고 딸 내외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쪽으로 딸 내외와 안사돈까지 모두 이사를 했어요. 저희들은 서로 함께 자주 보길 원했고 또 한 가족이 모여 살길 원해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사돈은 난생 처음 자유로운 자신만의 인생을 살게 된 순간이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눈치였어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영도 배우시라 알려드렸고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며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이제야 사는 것 같이 살고 계시죠. 안사돈이 제 딸 내외와 제게 반찬도 많이 해주셔서 사실 먹을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안사돈과 전 자식을 나눈 한 가족이자 영원히 함께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안사돈은 제게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돈은 정말 제 인생을 찾아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다는 말로는 너무 부족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게 찾아준 이 삶을 잘 지내는 걸로 보답해 보려고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하고 재미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처음 알았거든요. 안사돈이 좋은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딸도 저한테도 안사돈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한 가족으로 품고 같이 살고 싶었던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제게 그만 고마워하시고 스스로 찾으신 인생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정말 보기 좋아요. 100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안사돈이 활기를 찾으며 제 딸과 사위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전 제가 이렇게 모든 정리를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분노했던 그 당시 딸 말을 듣지 않고 다 끝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손녀딸과 제 딸을 데리고 나와 제가 함께 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런 집안에 제 딸과 손녀딸이 있는 것 자체가 싫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숙기 없어 나서지도 못하고 공포에 질린 사위는 믿음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나 제 딸을 한평생 동안 지켜온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으로 다시금 바라보니 제 딸이 원하는 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죠. 제 딸은 새로운 행복한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있었고 제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고 싶어서 했던 선택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평화를 지킴으로써 결국은 모두가 행복해진 결말이니 말이죠. 물론 긴 시간 동안 바깥사돈에 노출된 안사돈과 사위는 심신의 안정이 필요했고 전 그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 오랜 시간 병들어 있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시작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심리상담을 병행하면서 오히려 관계는 더욱 굳건하게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사위가 제게 머뭇거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장인어른,
이젠 제가 장인어른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며 모셔도 괜찮을까요? 제 아내지만 장인어른 같은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샛별 엄마가 장인어른에 대해 말할 때 유난히도 눈이 반짝이고 미소가 끊이질 않는 게 참 신기했는데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했을까 싶어요. 딸과는 달리 사위와의 이런 간지러운 대화는 조금 어려웠지만 용기 내서 말했다는 걸 알기에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대답을 했습니다. 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아버지다 생각하고 살게나. 두 사람이 살며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내가 도와줄 거고 난 늘 내 자식들 뒤에 있는 아비라네. 여태껏은 우리 은희 하나 지키며 살았는데 다 늙어서 다 큰 사위까지 지켜야 한다니 고달프지만 내 힘 닿는 한 최대한 지켜주겠네. 내가 힘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땐 꼭 자네가 우리 은희랑 샛별이를 지켜야 돼. 알겠지? 이러나 저러나 전 저물어져 가는 해였고 제 사위는 뜨는 해였죠. 그러니 제 사위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채찍보단 당근을 접고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다시 제 딸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사위를 키워냈어요. 이제야 비로소 사위는 공포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든든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 딸과 손녀딸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야 제 딸이 남편인 사위에게 기대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안사돈도 이전과 다른 성격으로 변하며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심어준 것 같아 참 뿌듯해요. 지는 해인 전 이제 기력도 많이 없고 하루하루 손녀 재롱 보고 환자들 진료보며 살지만 제게는 든든한 뜨는 해인 사위가 있어서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언제 제가 다 내려놓고 은퇴를 하고 늙은이의 모습으로 가는 날을 기다려도 모두를 지켜줄 뜨는 해가 있으니 말이죠. 늙은이 욕심에 하나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아비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했듯 뜨는 애인 제 사위에게도 아비의 힘을 넉넉히 쥐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 가족만을 바라보지 말고 제 사위인 본인의 인생도 적당히 즐기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글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한 지는 참 오래됐지만 남들에게 작가라고 불리기까진 정말 긴 시간이 걸렸네요. 전 어렸을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글 쓰는 것 이전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소심한 성격 탓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학교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놀러 다니거나 함께 분식집을 가곤 했지만 전 항상 학교 도서실로 향했습니다. 학창 시절엔 동아리 활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것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방과 후 동아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축구부, 야구부 등을 비롯한 운동부와 방송부, 미술부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부선 바로 독서부였습니다. 한참 뛰어놀기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을 나이에 책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흥미없는 대상이었으니까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빽빽한 글자를 읽는 행위가 그리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전 달랐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독서부에 자진 지원에 학창시절 내내 독서부 부장까지 맡아 있어요. 전 그만큼 책을 좋아했고 점심시간이며 쉬는 시간에도 매일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는 기드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작가였어요. 우리에게는 이 모파상으로 알려져 있죠. 모파상의 단편집 중 목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라 아마 직접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줄거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목걸이의 주인공은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몹시 허영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늘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동경했던 마틸드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길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또한 그리 내세울 건 없는 집안 출신이었기에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고 본인이 꿈꾸던 사치스러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죠. 남편은 비록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마틸드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길 원했어요. 그렇지만 마틸드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틸드에겐 잔 포레스티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마틸드가 원하는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마틸드는 그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본인의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질투심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틸드는 파티에 갈 일이 생겼고 집에 있던 아무 옷이나 주워 입고 갈 수 없던 마틸드는 남편을 졸라 남편의 비상금을 털어 새로운 드레스를 사게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던 마틸드는 남편에게 드레스와 함께 착용할 보석을 사달라고 해요. 하지만 이미 돈을 다 써버린 남편은 마틸드에게 보석까지 사줄 여유가 없었고 당신이 평소에 얘기했던 그 부자 친구 포레스티에에게 찾아가 부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묻습니다. 마틸드는 그 길로 포레스티에에게 찾아가 목걸이 하나를 빌려요. 그 목걸이는 정말 아름답고 비싸 보이는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마틸드는 그 목걸이를 찾고 파티에 참석했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새벽까지 파티를 즐기던 마틸드는 술에 잔뜩 취해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목에 잘 걸려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마틸드와 남편은 그 목걸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사실대로 포레스티에에게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말할 수 없던 마틸드는 똑같은 목걸이를 찾아서 돌려주기로 합니다. 온 도시의 보석상을 뒤지다 그 목걸이와 아주 비슷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찾게 됐지만 가격이 엄청났어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보다 훨씬 비쌌고 결국 둘은 남편의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모두 사용하고 집을 저당 잡아 빚까지 내서 그 목걸이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목걸이를 친구에게 돌려준 후 둘에게 남은 건 어마어마한 빚더미였어요. 그 뒤로 둘은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남편은 부업까지 구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마틸드도 예전처럼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악착같이 살게 됐어요. 그렇게 둘은 10년에 걸쳐 죽도록 일을 해서 빚을 다 갚게 됩니다. 그 세월 동안 아름다웠던 마틸드는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폭삭 늙어 예전의 미모를 다 잃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나갔던 마틸드는 거리에서 우연히 포레스티에를 만나게 돼요. 그간의 세월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포레스티에는 처음에는 폭삭 늙어버린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틸드가 이름을 말하자 너무나 놀라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묻습니다. 마틸드는 이미 다 지나간 얘기니 이제 와서 말하지만 사실 그때 네가 빌려줬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온 보석상을 뒤져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느라 빚더미에 앉았고 지난 세월 그 빚을 갚기 위해 죽을 만큼 일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모든 얘기를 들은 포레스티에는 너무나 안타깝던 표정을 지었죠. 사실 포레스티에가 마틸드에게 빌려줬던 그 목걸이는 가짜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가격이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가짜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마틸드는 500만 원짜리 목걸이를 5억짜리 목걸이로 바꿔 돌려줬던 거예요. 얘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 너무나 허무한 얘기죠. 만약 마틸드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니 이전에 파티에 차고 갈 보석을 친구에게 빌리지만 않았더라면, 그 이전에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삶을 쫓지 않았더라면 이 얘긴 어렸던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모파상의 단편집을 책이 다를 때까지 읽고 또 읽곤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학창시절 반에 저를 괴롭히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심한 따돌림을 하거나 제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절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는데 당연히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올백머리에 알이 커다란 안경을 쓰고 언제나 말도 없이 책만 읽고 있던 전 반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반에서 가장 예쁘고 집도 잘 살고 항상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며 본인 자랑만 늘어놓는 아이였어요. 언제나 저에게 반찬 냄새가 난다, 촌스럽다. 네 가방은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거냐며 시비를 걸고 본인 무리들과 함께 절 비웃고는 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쉬는 시간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어울려 다니는 무리와 화장품 얘기, 연예인 얘기 등을 하며 수다를 떨었는데 그 아이를 보며 전 목걸이의 주인공을 떠올렸죠. 전 그 글의 주인공처럼 이 아이가 결국 본인의 허영심 때문에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틸드처럼 본인의 사치심과 허영심 때문에 언젠간 업보를 다 돌려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전 책에서 읽은 얘기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졸업 후 건너 전해 듣기로 그 아이는 포레스티에처럼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갔다고 했어요. 전 그 소식을 듣고 부유한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가 파멸로 향하는 그 친구를 상상했죠. 제 상상 속에서 그 친구는 몹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심한 복수였죠. 현실 속의 그 친구는 책 속의 주인공처럼 불행해졌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제게 중요한 건 바로 대리만족이었습니다. 전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것들에 대리만족을 했어요. 현실에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책은 저에게 언제나 도피처이자 안식처가 되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전 책을 읽는 것을 넘어 글을 직접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글도 무턱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 얘기의 주인공이라면 학생들은 학교를 언제 가고 언제 돌아오고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등등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글을 매끄럽게 또 현실감 있게 느껴지게 쓸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글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평소에 상상하던 것들을 합친 얘기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법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얘기였어요. 전 실제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에 기반해서 제 상상 속의 마법 세계와 결합한 얘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책들에서 읽었던 다양한 설정들이 그러한 것들의 기초가 돼 주었죠. 처음엔 가벼운 단편들로 마무리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세계관도 방대해져 갔어요. 대학은 당연히 문해 창작과에 진학했죠. 다행히도 전 공부를 꽤 잘했던 편이기에 원하던 대학에 원하던 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저 성적에 맞춰 대학을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글과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도 그곳에서 만났어요. 남편과 전 대학 동기였고 남편은 저처럼 소심한 성격의 책벌레였습니다. 남편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를 좋아했어요. 그 작가는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근미래 세계관을 그려내는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 공상과학 작가인데 저 또한 꽤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꽤 유명한 작가라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께선 개미를 한 번이라도 오랫동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무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에 개미집을 두고 그들을 관찰하며 개미라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특유의 매력적인 문체와 흡입력 있는 전개로 순식간에 전권을 다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개미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이었고 저와 남편은 그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며 아주 빠르게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남편과의 대화는 저에게 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책이 제게 그러했던 것처럼요. 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남편에게 빠져들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전업작가가 되어 저만의 글을 쓰고 싶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다른 진로를 선택했어요. 현실적으로 작가가 되어 돈 벌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 꿈을 응원해줬습니다. 전 그렇게 글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어요. 제가 어렸을 적 그랬듯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일은 그리 쉽게 풀리진 않았어요. 각종 공모전이며 신춘문예며 원고를 내는 족족 전부 떨어졌고 하루 종일 글만 쓰는데 글을 통한 수업이 없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당시엔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결혼 얘기를 꺼냈고 전 처음에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제 생각이 전 결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직업,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서 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돈은 결혼해서 같이 모으면 된다. 내가 당신 작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거다. 당신 글 정말 재미있다. 내가 1호 팬이지 않느냐. 난 당신 믿는다며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고 전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니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께선 절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놓고 제게 제대로 된 직장 수입도 없으면서 결혼했다가 평생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었죠. 집안이 잘 살길 하나, 얼굴이 예쁘길 하나, 성격이 싹싹하길 하나. 제가 보기에도 스스로가 별로였는데 시부모님이 보시기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만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 내내 제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시는 시어머니께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괜히 저러시는 거라며 결혼한 후엔 아마 안 그러실 거다 애써 절 위로했지만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자기 자식 얘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제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고집을 부려 결국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없었으니 남편이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 뒤로 남편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전 집에서 글을 쓰고 살림하면서 어떻게든 작가 데뷔를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책 하나만 출판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번번이 공모전과 출판사에서 거절의 답변만 받다 보니 점점 마음이 꺾여갔어요. 결국 결혼 후 1년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해줬지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미안해서 살림도 더 열심히 하고 한 푼 한 푼 악착같이 아껴서 쓰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선 예상했던 대로 결혼 후 1년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셔서 제게 요즘도 글 나부랭이를 쓰고 있냐. 우리 아들 고생 좀 그만 시키고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돈 벌어라. 재능이 없으면 분수라도 잘 파악해야지. 그걸 그렇게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사람을 바닥까지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전부 꾹 참았죠.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남편을 고생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전 딸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인 일이었지만 임신한 후로 입덧도 너무 심했고 컨디션이 몹시 좋지 않았기에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자 임신한 몸으로 혼자 살림만 하기에도 벅찼고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쯤부터 전 마음속으로 작가라는 길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당시에 전 자신감이 바닥을 찍은 상태였거든요. 모든 공모전과 출판사에 거절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 되는 것을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 넌 재능이 없다며 절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는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거든요. 막 태어난 아이는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지.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지. 글을 쓸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글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절 즐겁게 해주었던 상상 속 세계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서 환청까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쓴 글은 최악이야. 네가 쓴 글은 그 어떤 누구도 읽어주지 않을 거야. 글 쓰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어요. 그런 절 보며 언제나 다정했던 남편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작가 되라고 협박이라도 했냐. 이쯤 했으면 당신도 슬슬 깨달았을 거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작가가 되려고 하냐. 그 정도면 본인한테 재능이 없는 걸 인정하라면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고 전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남편까지 절 몰아붙이니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점점 더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기껏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오면 집구석 꼴은 다 어질러져 있고 애새끼는 울고 있고 내가 돈도 벌어오면서 청소도 하고 다 해줘야 돼? 당신 오늘 씻기는 했어.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진짜 미쳤지.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이나 쓰면서 무슨 대단하신 작가가 되겠다고.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제발 집 청소나고 빨래나 좀 돌려. 남편과 전 서로 아주 대면대면해졌고 서로를 유령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시의 남편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남편은 제게 할 만큼 했고 충분히 절 미워할 자격이 있었거든요. 당시 전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보듬어 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런 저를 치유해 주었던 건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그날도 멍하니 어두운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앉아있는데 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엔 아기 우는 소리에 하도 적응이 돼서 그 소리가 꼭 핸드폰 진동 소리라도 되는 양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퍼뜩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니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니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제 가슴을 막 쥐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병원에 다니며 상담도 받고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전 정말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의사가 제게 당장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스스로 틀을 깨고 나와 병원을 찾아온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들 하죠.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감기는 가만두면 점점 나아지지만 우울증은 가만히 두면 낫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우울증 환자를 돌봐주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해요. 환자 스스로가 벗어날 의지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부턴 감기처럼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렇게 제 상태는 많이 호전됐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별 다를 게 없었어요. 서로 꼭 필요한 대화 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에게 쏟아냈던 그 폭언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도저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는지 더 이상 제게 살갑게 굴지도 말을 먼저 붙여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 나가서 일을 좀 해보라는 제안을 하더군요. 그렇게 전 집안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나가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돌보고 남편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그렇게 작가 된다고 생 난리를 치면서 몇 년간 남편 등골 빨아먹더니 이제 와서 겨우 하는 게 최저 시급받는 마트 계산원이냐고 절 비웃으셨죠. 그게 네가 말하던 그 작가 나부랭이냐. 그거 꼴랑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될까 했더니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면서 사람 자존감을 있는 대로 짓밟아 놓으셨어요. 시어머니야 원래 그러셨던 분이니 애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전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정도가 심해지면 그래도 그만하시라 한마디 정도 거들던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말을 얹어 함께 절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보다도 절 믿어주고 제 글에 1호 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을 돌아서 절 비웃고 무시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상황에 제게 힘이 되어주었던 건 다름 아닌 글이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남편이 잠자리에 들고 난 뒤에 전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글을 쓰기 시작하니 너무나 즐거웠죠. 소설의 주인공은 저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소녀였고 그 소녀가 현실과 마법 세계를 통하는 문을 발견한 뒤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짧은 단편들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들을 블로그에 올렸죠. 아마 대부분 블로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로그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개인 공간입니다. 본인의 일상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기록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곳이에요.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들은 모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갔지만 이번엔 제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이나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대신 모두가 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런 저를 보면 또 헛바람 들어서 쓸모없는 짓만 한다고 타박을 할까봐 남편이 집에 없는 낮 시간이나 남편이 잠에 든 새벽에 몰래 숨어서 글을 썼습니다. 물론 처음엔 당연히 아무도 제 글에 관심이 없었어요. 조회수도 없었고 댓글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꾸준히 쓰다 보니 댓글이 한두 개가 달리기 시작했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에게 첫 독자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점점 글 쓰는 시간을 늘려갔고 그날도 남편이 잠에 든 것을 확인하자마자 조용히 글을 쓰러 나왔는데 뒤에서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제 행동을 수상히 여겼던 남편이 잠든 척을 하고 몰래 절 따라 나왔던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작가 되는 거 포기한 거 아니었어? 너 재능 없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럴 시간에 애나 좀 더 신경 쓰고 살림이나 잘 하지. 마트 계산원 말고 좀 더 돈 벌어올 만한 생산적인 일이나 좀 하든가.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내가 그동안 당신 고생 많이 시킨 건 알겠는데 제발 말 좀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안 돼? 내 글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많아. 뭐 그 인터넷에 댓글 달아주고 그런 거?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야 그런 쓰레기 같은 글 읽고 대충 아무렇게나 재밌어요 한마디 해줄 수 있겠지. 근데 난 돈 벌어서 당신 먹여 살려야 하는 난 솔직히 당신 글 최악이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 요즘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난 후로 전 다시 글 쓰는 일을 그만뒀어요. 다시 낮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집에 돌아오면 살림하고 육아하는 일상이 시작됐죠. 삶의 활력소가 됐던 글이 사라지고 나니 매일매일이 지옥같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도련님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인 남편과 다르게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얼굴도 번듯하게 잘생겼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저렇게 다르게 생겼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외모가 반반하다 보니 연애도 잘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젊은 여자가 공인중개사를 하는 것만도 흔치 않은데 돈을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듣기론 연봉이 1억도 넘는다고요. 남편은 상견례 자리엔 절 데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창피하다면서요. 그렇게 전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동서를 만났습니다. 동서는 말도 너무 잘하고 싹싹한 것이 척 봐도 일 참 잘하겠다 싶었죠. 저랑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비교가 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벌고 시부모님한테 싹싹하게 잘하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절 옆에 두고 연신 도련님께 결혼 잘했다 부럽다 말하는데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선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저보다 당연히 동서가 더 예뻐 보이긴 하셨겠죠. 돈 잘 버는 동서는 통도 커서 명절이나 가족 행사마다 비싼 선물을 하나씩 사들고 왔고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비아냥거리거나 화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차에서 남편에게 자기가 결혼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라는 인간이 얼마나 최악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려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가장 비참했던 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대로 한마디조차 반박할 수 없는 저 스스로의 처지였습니다. 동서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젊은 나이에 번듯한 직업도 있고 예쁘고 어딜 가나 사랑받고 고민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고 열등감이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한땐 동서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동서는 제게도 항상 싹싹하고 시어머니께서 절 구박하실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럴 때마다 전 더 작아졌습니다. 제가 아주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밖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과 그렇게 크게 싸운 뒤로 한동안 잊고 살았던 블로그에 알람이 떴어요. 글을 안 올린 지 한참인데 누가 댓글을 달았나 싶어 들어가 보니 정식 연재를 제의하고 싶다며 사이트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처음엔 신종 사기인가 스팸인가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연락을 받은 여자는 본인이 한 소설 사이트 담당자인데 우연히 발견한 내 글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정식으로 연재를 제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요즘엔 종이책보다 전자책으로 소설을 많이 내거든요. 사람들이 종이책보단 전자기기로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더 선호하게 됐으니까요. 저한테 이런 꿈 같은 기회가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안을 수락했고 전 그렇게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겐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 꺼내봤자 세상에 누가 네 글 같은 쓰레기 소설을 돈 주고 사냐, 괜히 헛바람만 들어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며 구박만 늘어놓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낮에는 마트에 출근해서 일하고 밤에는 남편 몰래 밤잠 줄여가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제 소설에 달리는 댓글들이 절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기적이 절 찾아왔습니다. 연재를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그때 그 담당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외국의 한 OTT 사이트에서 제 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OTT 사이트란 쉽게 말하자면 넷플릭스 같은 곳이에요.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유명한 드라마 있죠? 그런 드라마들도 전부 넷플릭스 같은 OTT 사이트에서 제작한 드라마예요. 담당자는 제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이렇게 연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이렇게 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건 처음이라며 너무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팅 자리에 나가서 얘기를 듣는데 정말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많고 많은 소설들 중에 어떻게 내 작품이 선택을 받은 걸까? 제가 혼자서 머릿속에 그려왔던 얘기들이 드라마화되어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황홀한데 금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는 총 3기로 계획이 되었고 처음 계약금은 이 정도지만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는지에 따라 새로운 기수도 추가될 수 있고 저에게도 개런티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 돈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여기서 돈이 더 들어온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죠. 솔직히 계약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질 않았는데 통장에 찍힌 어마어마한 금액을 두 눈으로 확인하니 그제서야 실감이 확 났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가 시어머니께서 절 구박할 때마다 제 편 들어줬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동서도 고충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만만해 보인다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상한 고객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 성사된 계약이 엎어지기도 하고 동서와 서로 겪는 고충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예상대로 동서는 제 계약 소식에 마치 본인 일이라도 되는 양 몹시 기뻐해줬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냐.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럼 이제 형님께서 쓴 글로 드라마 나오는 거냐. 본인도 너무 보고 싶다며 호들갑을 떠는 동서에게 그간 내 푸념도 들어주고 항상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웠다고 밥 한 끼 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간만에 비싼 레스토랑에서 동서와 식사를 하게 됐고 동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께는 언제 얘기하실 생각이냐 물어왔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얘기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동선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비싼 선물을 자주 사들고 찾아갔더니 이제 아예 본인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구신다면서요. 아마 형님께서도 돈이 있다는 티를 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찮게 구실 거다. 매번 거절하기도 어렵고 곤란하다며 한숨을 푹 쉬는데 속으로 좀 놀랐죠. 전 시어머니께서 마냥 동서를 예뻐하시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 동서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살림에 보태려며 돈을 조금 송금해줬고 동선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냐며 다시 돌려주겠다 했지만 저는 됐다. 그동안 혼자서 시어머니 상대해준 값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일단은 동서의 조언대로 한동안 이 사실을 숨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일은 그만뒀어요. 그 시간에 집에서 글을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글을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신감과 자존감이 날로 높아졌고 남편이 제게 뭐라고 구박을 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게 됐죠. 일상이 즐거워지니 항상 웃는 낯이었고 겉모습도 가꾸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긍정적인 변화가 영 눈에 거슬리는지 괜히 시비를 걸어오고는 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쯤부터 우린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을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고 전 그런 남편이 신경 쓰이기는커녕 그럴수록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밖에서 뭘 하는지 새벽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전 편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니 눈앞이 어질어질해졌고 그렇게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6살 배기 딸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다 말고 큰 소리에 놀라 일어나서 나와보니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10통을 넘게 걸어도 받질 않았고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이 떠올라 119를 불렀다고 했어요. 병원에선 과로로 인해 뇌혈관이 무리가 왔던 거다. 다행히도 병원에 일찍 도착해서 별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만약 딸이 119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전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밤이 되어서야 회사를 끝마치고 병원을 찾았고 절 보자마자 처음으로 뱉은 말이 멀쩡해 보이는데 뭘 입원까지 하냐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여간 돈도 못 버는데 별 난리 부르스를 다 떤다면서 입원하면 애는 누가 돌보고 우리 아들 밥은 누가 해먹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서럽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요. 태어난 다음 날이 바로 동서 생일이었거든요. 다른 행사였으면 몸이 좋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빠졌을 텐데 그래도 동서 생일 자리엔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모임을 어디서 하나 보니 그 짠순이인 시어머니께서 소고기를 사주신다고 갈빗집에 모인다고 했어요. 어쩐지 다른 행사였으면 일찍부터 제게 와서 요리해라 청소해라 일을 시키셨을 분이 먼저 연락 한 통 안 하신다 싶었더니 제 입으로 들어가는 소고기는 한 점도 아까우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곰곰이 제 생일 때는 어땠나 떠올려 보니 시어머니께선 뭘 사주시기는커녕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해주시지 않았었어요. 모임 자리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선 몸도 안 좋다는 애가 뭐로 왔냐. 그래도 소고기는 얻어 먹어야겠냐.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주워 먹고 가라며 대놓고 구박을 하셨고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따라 시어머니 구박이 도를 지나칠 정도였어요. 말끝마다 돈도 못 버는 년이 주제도 모르고 분수 파악도 못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글 나부랭이라 쓰면서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빨아먹는다. 그에 반해 작은 아간 얼마나 예쁘냐. 이번에 차도 바꿔줬다 자랑하는데 딱 봐도 동서는 사줄 마음도 없는데 뜯어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소고기를 사주시는 것도 큰 거 받아 먹었으니 이 정도는 해준다 선심 쓰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나저나 애가 아빠를 하나도 안 닮고 클수록 너를 너무 닮았어. 말도 안 듣고 무슨 애가 저렇게 애교도 없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지. 나중에 커서 너처럼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하세요. 애 이제 말 다 알아들을 나이에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 닮아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쓸모없는 인간 될까봐 그렇지. 그러는 어머니는 얼마나 모범적이라고 그러세요? 돈 잘 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랑 애 아빠 닮아가지고 물질적으로 사람 차별하고 잘못된 가치관 가진 아이로 자랄까봐 전 그게 더 걱정이네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달에 꼴랑 200만 원도 못 받는 연봉 2천 마트 계산원이랑 연봉 1억 받는 전문직이랑 똑같기라도 하다는 말이야. 돈을 못 벌면 자존심이라도 굽힐 줄 알아야지. 돈도 못 버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1억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라고요? 전 연봉 10억은 벌어요. 아니, 앞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벌걸요? 얘가 맨날 글만 쓰다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정신이 나간 건지 그쪽이 정신이 나간 건지. 그리고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난 당신 아들 반품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끼고 잘 살아보세요, 아줌마. 전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 보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딸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챙기고 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도대체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동서한테 다 들었다. 당신이 인터넷에 올리던 그 글 쪼가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된다고? 드라마 만든다는 게 사실이냐? 당신 허언증 걸린 거 아니냐? 당신이 쓰는 그 쓰레기 같은 글들을 누가 그렇게 좋아하냐? 말도 안 된다. 예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반응들을 줄줄이 쏟아냈고 전 그런 남편 얼굴 앞에 핸드폰을 켜서 계좌 잔액을 들이밀어 줬습니다. 수많은 숫자들의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그런 반응 보일 줄 알고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야. 이 돈이 다가 아니야. 나 앞으로 받을 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이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더 살 생각 없어. 지금까지 당신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이 좁아터진 집에서 뭐하러 꾸역꾸역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 쓰러지면 적어도 데리고 병원은 가주겠지 싶었는데 그것조차 못할 거면 같이 사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우리 딸한테도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 당신 그동안 딸 유치원 행사하며 놀이동산이며 한 번이라도 애 데리고 나가본 적 있어? 쓰레기 같은 건 내 글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 그 자체야. 그래도 한땐 서로 믿고 살았던 정이 있으니 그 긴 세월 동안 나한테 폭언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방조하고 딸 육아 나 몰라라 했던 것들 너그러이 위자료 청구 안 하겠다. 이 집도 차도 더러워서 그대로 당신한테 다 두고 가겠다. 대신 양육권 내놔라. 어차피 당신 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테니 이혼 서류 보내면 얌전히 도장 찍어서 보내라 말하자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들 생각하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처지가 아닐 텐데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 당신 소송 들어가면 나한테 이길 수 있겠어?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위자료 양육비 내면서 재산 분할까지 할 생각이면 알아서 하고 아니면 그냥 좋게 이혼 도장 찍어. 이게 한때라마 나 믿어줬던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정이니까. 그렇게 전 집을 나와 딸이랑 둘이서 살 아파트를 구했어요. 동서는 제게 정말 잘했다면서 자기도 그동안 시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한마디 하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진짜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냐면서 어안이 벙벙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자기한테 왜 말 안 했냐, 어떻게 그런 걸 감쪽같이 속였냐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저도 시어머니랑 거리를 좀 두려고요. 시어머니께선 남편에게 얘기를 다 전해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셨는지 전화를 해서 내가 너 다 잘 될 줄 알았다. 그동안 너 잘 되라고 채찍질한 거였다. 사람이 정이 있지.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니. 일 좀 잘 됐다고 이렇게 바로 태도 변하는 게 말이나 되냐. 사람 된 도리는 다 해야지. 뭐 검은 머리 짐승 될 거냐. 앞으로 차별 안 하고 너 글 쓰는 거 허락해 줄 테니 집에서 글 쓰면서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어요. 아줌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글 쓰는 건 당신들이 허락해주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네요. 저랑 진짜 이혼 소송하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변호사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줌마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아줌마 말대로 아줌마 아들한테 한때는 도움 받았었으니까 눈 딱 감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보내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오더니 결국은 포기한 모양인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했고 지금은 딸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셋이 살던 그 구질구질한 집보다 훨씬 깔끔하고 크고 무엇보다 주변에 제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없이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는 예상보다 더 인기가 많아서 다음 기수 제작이 확정됐고 예전 같았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의 돈이 계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금 쓰는 작품은 마무리하고 차기작을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예전엔 제발 제 원고 좀 봐달라고 출판사들을 돌아다니며 사정해도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는 곳이 없었는데 이젠 출판사들에서 먼저 저와 책을 내자고 연락해오는 상황이라니 사람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제가 쓰고 싶은 글 쓰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 블로그에 있던 그 글을 발견하고 제게 연재 제의를 해주신 담당자분과 제 소설로 드라마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감독님, 그리고 드라마 작가분, 제작사, 그리고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마운 분들은 제 블로그에 첫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을 포함한 지금도 제 글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수많은 독자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책을 읽으며 느꼈던 그 감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저희 딸은 엄마를 닮은 작가가 되겠다며 요즘 부쩍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 모습이 참 예쁘고 의젓하게 자라주어 고맙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의 문제 때문에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것 같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는 아빠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고 저와 둘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동서와도 여전히 간간히 연락도 주고받고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고 있어요. 제 이혼 후로 시어머니께선 동서에게 더 집착하기 시작하셨는데 동서도 이젠 너무 지쳐서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가 찬 소식은 바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했는데 내가 쟤보다 뭐가 모자라서 못하겠냐며 회사를 뻥 때려치고 집에 틀어박혀서 글만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운이 좋아 작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마음가짐으로 글 쓰는데 과연 그 결과물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남편이 보기에 그간 세월의 제 노력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담을 수 없으니 그런 탓이겠죠.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밤을 새워 백날 노력해봤자 아마 남편은 평생 훌륭한 작가는 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알던 대학 시절에 책을 사랑하던 그 남자는 이미 죽은 지 오래거든요.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훌륭한 결과물을 낼 리가 없죠. 그렇게 글을 쓰는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서야 작가가 되겠다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전 차기작 준비에 열심히 해요. 이전 작품은 저와 같은 처지의 소녀가 주인공이었으니 이번 작품은 엄마를 주인공으로 써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을 쓰게 될진 아직 고민 중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주제가 되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현실성을 담아서요. 그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왔던 것이 전부 다 이런 큰 행복을 맞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여유로운 삶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행복한 건 제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읽어주고 공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작가가 되려고 했던 건 누군가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서였는데 점점 더 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연재가 책 출판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독자들과 쌍방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독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 반응에 저 또한 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항상 좋은 반응들만이 돌아오는 건 아니기에 비난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플들 사이로 작가님 글 덕분에 한 주를 살아갈 기운을 얻는다는 말, 너무 재밌다는 말, 팬이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다시 글을 쓸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원고를 쓰다가 막힐 때마다 그저 가볍게 마음을 털어내려고 썼던 글인데 쓰다 보니 일기처럼 제법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직업이 작가다 보니 글을 쓸 때 몇 번이고 탈고하며 다듬는 것이 직업병인데 그런 강박을 없애고자 나름대로 마구잡이로 써내려간 글이라 그렇게 매끄럽게 읽혀지는진 잘 모르겠어요.
혹시 글 읽으시며 작가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글을 못 써 싶으셨다면 너그러이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인생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젠 제 인생이 아니라 책 속의 주인공 얘기를 쓸 시간인 것 같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